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황혼의지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노인 전문 병원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노인의학연구소가 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응답 내용이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병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7년 전 60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면회를 온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82%가 지금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큰 후회가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72세 이상철 씨의 말씀입니다. 62세에 처음 무릎 통증이 왔을 때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이제는 매일 아침 5종류의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이 충분하다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71세 박현우 씨는 퇴직금 5억을 받고도 5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던 것입니다. 69세 정미경 씨의 고백입니다.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어머님 병수발도 동생에게 미루고 지금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다행히도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연구소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60대 초반에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선택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 그리고 그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신 내용이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가 5,000명의 7, 8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82%가 60대 초반의 작은 방치가 현재의 큰 고통이 되었다고 답한 것입니다. 71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가지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정기검진.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가지 약을 먹어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갔어도, 꾸준히 운동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요. 박정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선택을 한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62세에 무릎 통증이 시작됐어요. 동네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베겜도 걷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점 걷는 시간을 늘려갔죠.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며칠 전에는 손녀와 함께 남산 등산도 다녀왔어요.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김성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0대는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작은 관리가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체중 변화입니다. 6개월 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피로도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같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거나
낮잠 이후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근력의 변화입니다. 특히 종아리 둘레를 주목하세요. 종아리를 엄지손가락과 중지로 둥글게 잡아보세요. 손가락이 쉽게 맞닿는다면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매일 해야 할 3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작하십시오. 둘째는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정도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셋째는 종아리 운동입니다. 하루에 발 뒤꿈치 들기를 30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82세 장영호 씨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했더니 작년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등산까지 다닙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것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기본검진을,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바로 병원 가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5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68세 최동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동네 병원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2년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즐겁게 살았죠. 월 300만 원씩 써도 10년은 넉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큰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2억을 지원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 아파트 구입에 1억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비도 많았고 매년 병원비가 오르는데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도 이미 자기 살기 바쁘더군요.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이정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직후는 마치 신혼여행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죠. 거기에 자녀 지원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많아 보이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바닥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최동현 씨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을 해치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함정을 어떻게 피하고 성공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19년 차 이정숙 씨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은퇴 당시 5억이었던 자산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4개의 통장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이정숙 씨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의 자산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관리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퇴직금 5억을 받고도 5년 만에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저는 큰 수술비가 나왔을 때도 손주 결혼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죠. 비결은 바로 이 4개의 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원금 통장입니다.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통장이에요. 전체 자산의 60%를 여기에 넣었죠.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좀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골랐어요. 이 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엔 20%를 배정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생활비를 맞췄죠. 처음엔 빠듯했지만 한 달, 2달 지나니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15%를 여기에 넣어뒀어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거죠. 실제로 2년 전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 통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마지막은 행복 통장입니다. 남은 5%를 여기에 넣었어요. 이건 순전히 저를 위한 거예요. 취미생활이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죠. 적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이 있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용돈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은퇴자산 관리 전문가 박상민 소장은 이정숙 씨의 사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분리함으로써 전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특히 원금 통장을 크게 유지하면서 나머지 통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정숙 씨는 실천을 위한 3가지 팁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은퇴 전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은퇴 3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연습했어요. 둘째, 통장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써놓으세요. 절대 안 쓰는 통장, 생활비 통장 이렇게요. 이름만 봐도 그 용도가 떠오르니 절제가 되더라고요. 셋째, 매달 정기적으로 돈의 흐름을 점검하세요. 저는 매달 1일 통장 정리하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비상금 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모든 돈을 투자하시는데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위급 상황이 되어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분은 갑작스러운 수술비 때문에 투자금을 중도해지하면서 큰 손실을 보셨어요. 이정숙 씨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은퇴하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특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통장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처럼 내통장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노후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원금 통장으로 기본 자산을 지키고 생활비 통장으로 일상을 관리하며 비상금 통장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행복 통장으로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내통장의 법칙 지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관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노인 심리를 20년간 연구해온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무서운 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하는 부적절한 선택들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 이 2가지 극단적인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69세 최성용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 은퇴했고 돈도 충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골프도 치고 운동도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 집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과 건강이 다가 아니라는 걸요.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연락을 피하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대화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노년 심리학자 박영애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자녀, 친구, 동호회, 이웃 등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78세 강정웅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기로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강 씨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맛있게 먹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즐겁게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도서관에 가는 것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어요. 도서관에서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더 즐거워졌습니다. 서울대 노인심리학과 정한솔 교수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패턴을 지킵니다. 둘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합니다. 보통 2대1의 비율로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집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말에만 만나거나 하루 한 번으로 연락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연구해온 김지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정웅 씨의 마지막 조언이 특히 의미 깊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기대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한 달 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에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을 찾아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84세 황영실 씨의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죠. 처음에는 손주와 카톡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는 모습을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족들 단체방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손주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30분씩은 꼭 연습했어요. 지난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 뇌 나이가 무려 15살이나 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황영실 씨의 놀라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손가락 운동, 시각 자극, 사고력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면 75세 권영수 씨의 사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퇴하고 처음 3년은 괜찮았어요. TV 보고 공원 산책하고 하루하루가 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신문도 점점 읽기 싫어지고 뉴스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머리가 자꾸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뇌가 급격히 노화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자극 없이 너무 편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이 더욱 필요합니다. 노인 뇌건강 전문가 박상민 교수는 뇌를 젊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새로움, 적당한 어려움,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을 시도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는 일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가보기, 익숙한 물건을 반대손으로 사용해보기, 새로운 장보기 방법 시도하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배워가다 보면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3%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좋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합니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습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운 카톡으로 실제로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핵심으로 건강, 자금, 관계, 활동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행복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행복한 노후생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의미 있는 아침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77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도 씁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오늘 아침 딸에게 온 전화 한 통, 마트에서 만난 친절한 이웃, 예쁜 꽃을 피운 베란다의 화분까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순자 씨의 사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70% 낮고 수면의 질도 2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시계를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시간의 핵심이 의미 있는 시작에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아침의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 자연 햇살을 맞이하고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웁니다.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뇌의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아침 시간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규칙적인 아침 활동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은 줄어듭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아침 루틴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밤의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 활동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아침을 만드는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열고 창가에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아침 시간이 특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나머지 23시간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의 시작은 바로 아침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면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의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70대,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챙기는 것, 노후 자금을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을 돌아보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다음 병원 검진 날짜를 지금 바로 예약합니다. 둘째, 4개의 통장을 만들어 자산 관리를 시작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넷째,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